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잠시 나갔다 왔는데 완전히 찜통 더위입니다. 와, 37도네요. 37도. 좀 전에 이제 KBS 윤인구 아나운서가 앵커가 진행하시는 그 코너에 바로 옆이라서 자전거 타고 갔다 왔는데요. 자전거 타고 갈 때는 몰랐었는데 자전거에 자물쇠를 잠그는 그 짧은 한 10초 되는 시간이 와 정말 못 견딜 정도로 엄청 덥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싶긴 한데 이 찜통더위에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씨보다도 더 힘든 게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댓글 빠르게, 읽어보면서 질문 있는 거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한 번씩 전반적으로 급락할 때마다 단기 바닥인 듯 싶어서 조금 더 담고 있었는데 어제는 바닥이 아니라 패닉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마침 체슬리 AI에서도 매수 신호가 떴길래 남은 현금으로 코덱스 200 매수했습니다. 체슬리 AI 신호 또 보고 계시는군요. 이번에 딱 매수 신호 떴잖아요. 그죠? 수목금 이렇게 3일 매수 신호가 떴는데 웬만해서는 잘 안 터집니다. 그죠? 그 매수 신호가 항상 패닉에서 좀 뜨다 보니까 터지더라도 매수 들어가다고 나서 좀 터져도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고요. 근데 먹을 때는 항상 그래도 10%에서 많이 한 40%씩 이렇게 수익이 나다 보니까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3일째 출첵합니다. 역사의 한 주를 함께 하네요. 진짜 역사적인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저는 3바인가요?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어제 그제 다들 풀베팅 하셨는데 저는 그저 보기만 했네요. 드라마틱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달 동안에는 엄청 흔들어 댈 겁니다. 어떤 식으로 흔들어 대냐면요. 위에서 이번에 좀 높은 가격에 잘못 사셨던 분들 첫 하락에는 버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팔았어야 됐네. 어제 팔았다가 오늘 다시 샀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몇 번 들도록 한 달 내내 아마 그럴 겁니다. 한 달 내내. 그렇게 만들면서 바닥 다 다지고 돌았을 때 반드시 이제 팔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한두 달 동안 올라가면 팔았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상투 찍고 떨어지는 장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장에서는 샀어야 되는데 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지 찍고 떨어질 때 그래 이번에는 꼭 사야 돼 하면서 사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 치고 돌았을 때도 짧은 반등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쌍바닥 찍고 아니면 삼중 바닥 만들고 돌았을 때 꼭 팔게 만듭니다. 사람은 가장 최근의 광고를 가장 많이 기억하죠. 오늘도 출첵 어려웠던 시간 체슬리 채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투자가 되게 외로운 게임이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폭락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럴 때 누구나 다 힘들 거거든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좀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러면 좀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배우 이름이 누구죠? 러셀 크로우. 네, 러셀 크로우가 막시무스 장군 으로 나오면서 그 황제의 아들한테 이제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검투사로 돌아왔을 때 그 처음 경기를 할 때 같은 이 검투사들하고 그 로마의 전차 부대 같은 그런 부대랑 그 아레나에서 혈투를 이제 벌이게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 막시무스 장군이
흩어지면 죽는다고. 딱 모여 있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버텨야 됩니다. 이번에 거기 레오폴드 그 선수 털리는 거 봤잖아요. 예, 이 자본시장이 주식 바닥이 정말 냉정하고 냉혹한 시장입니다. 역시 반등, 잡주 정리하고 우량주로 갈아탄 보람이 있습니다. 정말 7월 한 달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변동성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변동성을 즐기는 방법은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이 있으시면 근데 그 확신이 너무 지나친 자만심이 되면 안 되고요. 하지만 오랜 그 회사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펀더멘탈 뭐 이런 걸 다 분석했을 때 이 가격이면 무조건 사야지. 아니 그런 느낌이 있으시다면 네, 그러면 이 변동성을 즐기셔도 됩니다. 한 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번 하락은 정말 스트레스 심한 하락인 듯 합니다. 굳건하게 자리 지켜주시고 마음 다 잡아주셔서 감사에 감사를 더합니다. 모처럼 즐거운 주말 맞이해 봅니다. 별주부전에서 뵙겠습니다. 네, 토요일 별주부전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죠? 동접이 2,700명이 넘어갔었거든요. 그 토요일 저녁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주말을 반납하고 그 자료를 준비해 오신 그 우리 학습부장님들 보면 그 자료에 쏟아부은 정성과 시간 딱 보면 야 이거 만드는데 한 10시간 걸렸겠구나.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이 감동을 느끼고 그 퀄리티를 만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만들어 왔으면 시간 때우기식으로 만들어 오면 그런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참 어떻게 이렇게 별난 사람들이 제가 이름을 별주부자 별난 채밀턴 분들이 주식으로 부자 되는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는 그래서 별주부전이라고 지었는데 그 모든 게 그 별난 채밀턴 분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려서 아직 아프지만 피가 통하는 것 같아 살 것 같습니다. 네. 시총 234 위가 상한가네요. 코스피가 그냥 레버리지 같아요. 26년 7월의 마지막 날은 또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다이나믹한 지옥. 네. 반도체 관련주 폭락의 원인이 밝혀졌군요. 우리가 모르던 수급 악재가 있었네요. 이번에 저는 이 레오폴드 케이스가 굉장한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장에 엄청난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선수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롱숏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도비 같은 주식 공매도 치고 거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또 더 반도체 지르고 완전히 그냥 레버리지를 엎은데 또 엎었고 묶고 더블로 가가 아니라 묶고 따따블로 가. 딱 이런 식이었잖아요.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용감한 용대리였던 거죠. 그런 선수들 때문에 이 주가라는 게 내재 가치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내재 가치를 벗어나서 좀 거품도 생기고 그 거품이 팡 터지면 내재 가치에 떨어지면서 내재 가치에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거품이 생겼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 내재 가치를 뚫고 내려간다잖아요. 그래서 이 거품의 크기만큼 디스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살 때는 이 정도면 적당한 가격 됐네라고 사보면 항상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다 저렇게 레버리지는 쓰는 선수들의 강제 매도가 나오면서 청산 물량이 나오면서 꼭 저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번 하락장에서도 멘탈 관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살아남습니다. 이번이 바닥이었길 바랍니다.
하이닉스 상한가 이런 날도 있네요. 계속 매수하다 보니 이제야 제 평단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코스닥은 어찌 보시나요? 네, 이 코스닥이랑 코스피 소형주가 항상 이 여름이나 가을에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이 안 좋을 때 완전히 지금 다 거의 다 박앤세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놓으면 희한하게 또 짝수의 연말부터 홀수에 또 쭉 올라갑니다. 제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다 다시 올라갈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100억 지를 때 제가 4대 1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 80억, 그 다음에 코스닥 150, 타이거 코스닥 150도 20억 샀습니다. 단지 여기서 언제 올라가나 뭐 또 사실 사서 먹었잖아요. 사서 금요일날 상한가 치고 뭐 지수 저렇게 급등하면서 사실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팔 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최소 코스피는 월간 전망에서 뭐 다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좀 들었다 놨다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덱스 200은 약간 트레이딩 한 6천, 한 7, 800 언저리부터 7,200까지 좀 분할 매도해도 또 한번 밑에 한 달 뒤쯤 9월 초에 한 번 더 기회를 또 줄 것 같기도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굳이 여기서 뭐 저거 이익 실현할 필요 있나? 네. 이번에 들어간 거는 최소 40% 정도 먹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금 이 가격대에 사서 그냥 내년 한 4월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깊으면 반드시 또 산이 높게 돼 있습니다. 출첵 3일째 용, 저도 꼭 내년에 웃으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내년에 이번에 방금 코스닥 150이든 뭐든 그걸로 최소 한 10억은 벌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내년 꾸준히 출첵하신 분들이 뭐 한 500분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부 치맥 저희 회사에서 다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수가 안 올라가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투자한 게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 네, 반토막이 나면 다들 5,000원씩 들고 오셔가지고 네, 치맥하는데 좀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입니다. 7월 마지막 날 TGIF네요. 그러게요. 정말 그래도 금요일 날 그렇게 폭등을 해서 장을 끝내줘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주말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목요일 같은 분위기로 금요일이 끝났다면 정말 우울했을 겁니다. 어제 친한 동생과 이야기하면서 1년 후에 어찌 되었는지 이야기하자 했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셨고요. 너무 힘든 7월 혼 빠진 한 달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해외 대형 펀드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진 거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 시타델하고 이번에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펀드 네, 그거는 이제 뭐 이미 다 팩트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전체 시장에 어떤 변동 요인, 원인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약간 이 변동성은 야기시킨 부분에 있죠. 결국은 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창신 매물이 상장,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도 많이 꼬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베타가 높은 주식들이 베타가 높은데 그 섹터를 바탕으로 2배짜리를 만들어 놨으니 이런 하락장에 크게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새로운 8월을 기대하며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역시 떡락장에서 물량 지킨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이 길이 아닌가 보네 하고 유턴하는 느낌이었다고 그죠? 네, 오늘은 또 시장이 4, 5% 빠지다 보니까 또 금요일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죠? 반면에 코스닥은 플러스 2.44%로 끝나면서
오늘 아침에 왕정부장 보고 시스템은 음봉하길래 제가 오늘 나는 양봉할게 그랬었는데, 왜냐면 이 대중들의 패닉 셀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시작했으면,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계속 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코스피 대형주 랠리에 철저하게 소외되면서 지금 3개월 연속 음봉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자체가 저는 양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번 달 전체적으로 봐도 월봉이 양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은 믿으면 돼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산다? 뭐 스마트머니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일 레버리지 아직도 거래대가 무시무시합니다. 변동성 오늘 오른다고 무대책이거나 더 안 쪼이면 반대로 악재에 나오면 그냥 또 작달납니다. 네, 오늘 그 KBS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정통부라든지 큰 자금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자금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깨구리가 뱀 앞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얼어붙어서 꼼짝 못하는데, 좀 큰 고양이만 하더라도 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뱀이 독사인데도 그 고양이가 엄청 순발력이 빠르잖아요. 그 앞다리로 뱀 대가리를 계속 탁탁 때리면서, 하물며 고양이도 이 독사 앞에서도 그렇게 자기 실력 발휘를 하는데, 우리나라 큰 펀드들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가 있는 이 코스피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자금을 집행을 이럴 때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해줘야 그 공매도하는 그 선수들도 뭐야 기관 자금 들어오네. 그럴 거고, 공매도가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떨어질 때 이 심리가 계속 악화된 상황에서는 계속 그냥 누르면 계속 눌러지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럴 때 마중물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걸 개인들이 못합니다. 기관 투자자가 해줘야 되고, 이럴 때 퀀터적으로 분석해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들어가서는 6개월, 1년 안에 뭐 대체 투자니 저기 채권 투자해서 버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벌 건데, 지금 이 가격대 들어가면요. 만약에 못 산다면 정한기금이든 어디든 저희가 진짜 공짜로 운용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공짜로. 다 우리 뭐 국민들 자금 아닙니까? 그죠? 정통부는 우체국 예금 보험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다 우리 노후 자금이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다 마찬가지죠. 오늘도 출근 도장 찍습니다. 오늘로서 추세 전환 반등의 계기가 확실히 되길 바라봅니다.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현금이 없어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잘 찾아보면 제가 장롱 속에 동전 찾듯이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주린이다 보니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는데 덕분에 무사히 넘긴 것 같아요 하셨는데,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자산을 산 거잖아요. 좋은 주식은 지난번에 이제 하지만 착한 가격인지 나쁜 가격인지 그거를 구분을 못 하셨다면, 어쨌든 지금은 가격이 급락을 해서 내가 좋은 주식을 나쁜 가격에 샀었구나. 그런데 이게 착한 가격이 됐는데 여기서 현금화를 시킨다? 계속 엇박자 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엇박자 계속 타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자산을 샀다면 내가 여기서 박앤세일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내가 나쁜 가격에 샀더라도 이제 좋은 가격이 된 거잖아요. 나는 나쁜 가격에 사고, 내가 나쁜 가격에 사서 물린 주식을 싼 가격에 다른 사람들한테
무료로 듣는데 감사하면서도 다가가기에는 어려운 단결력이 느껴져서 먼발치에서 보다가 출석할 수 있어 너무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랩에서 사는 종목을 따라 샀는데요. 랩에서 이 리밸런싱이 좀 일어나잖아요. 저한테도 이제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올라갈 때는 이 종목이 저 종목보다는 느릴 것 같아서 그걸 우리가 베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이 더 빠를 것 같아서 교체 매매했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 랩을 보고 이제 따라 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걸 판다고? 네, 굳이 같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네, 이쪽이 더 빠를 것 같아서 그걸 판다고 할 뿐, 뭔가 나빠서 이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막 쫓아다니면서 저희 거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굳이 그렇게 따라서 안 파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처음이라 현기증이 나지만 변동성에 맞춰 파도타기처럼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전 너무 못 팔아서 걱정입니다. 이번에 느낀 점은 100% 정도 수익이 나면 꼭 팔아놓고 다시 사는 방향을 훈련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네. 제가 아는 슈퍼개미 동생 중에, 그 동생이 보면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중소형주 중에 약간 잡주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뭘 잘하냐면 그 잡주 같은 걸 거의 50종목에서 100종목 쭉 깔아놓고 무슨 낚시하듯이 쫙 낚싯대 쭉 다 걸어놓고 혼자서 무협주 보다가 이렇게 막 낚시하면 그거 3% 5% 먹었다고 팔지는 않아요. 근데 걔는 50%가 50%도 아니에요. 100% 이상 먹었을 때만 팔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잡주스럽다 보니까 그 많은 종목 중에 이 100% 나는 것들이 항상 있답니다. 항상 한 3종목 정도씩 나온대요. 한 100종목 갖고 있으면. 그렇게 100% 이상 넘었을 때 100% 먹었으니까 절반 팔면 원금이 남아있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샀는데 100% 넣어서 2,000만 원이 됐어요. 1,000만 원 팔면 어쨌든 내가 거기 들어간 돈은 1,000만 원인데 내 원금은 이제 싹 뺀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런 종목이 한 5배 가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1,000만 원 남은 게 또 2,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또 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이게 좋은 매매는 아닌데 좋은 주식이나 이런 걸 갖다가 떨어지면 이제 좋은 가격에 사게 되니까 사는데 이 짧게 먹고 파는 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보면서 인내할 줄 알고요. 잡주인데도 좋은 주식 아닌데도 돈을 버는 거 보면 잡주인데도 쫙 분산 투자해 놓고 그리고 항상 100% 이상 날 때만 판다는 거. 그 매매법이 걔의 필살기의 하나의 레시피인 거죠. 필살기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돈 잃고 떠나면 본인만 손해지 남아 있어야 또 기회를 만나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야금야금 풀매수해서 삼전 닉스 샀다고 썼었는데 그 후로 20% 이상 빠져서 마음고생 좀 했습니다. 이런 장이 여튼 결국 장투용 코인까지 다 깨서 어제 한익 춤에서 오늘 플러스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찾아보면 또 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좋은 주식이라면 가격이 반토막됐으면 더 사야죠. 며칠 동안처럼 빠지는 때도 처음, 오늘처럼 올라가는 때도 처음, 모든 게 두렵기만 한 주린입니다. 아직도 계좌를 보면 아찔한 상황인데요. 채슬리 방송 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이 변동성으로 사람들이 함부로 돈을 못 벌게 만들어 놨구나. 그리고 변동성에 우왕좌왕하다 보면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하이에나들한테 다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이도 저도 잘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잘하는 최선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 최근 전 세계 AI 인프라 주식들의 과도한 조정의 배후에는 미국의 신생 헤지펀드의 약진과 이 펀드의 약점을 노린 월가 세력의 장난질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즉 신생 헤지펀드를 먹으려고 월가에서 작정하고 AI 인프라 주식을 공매도든 가짜뉴스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신생 헤지펀드는 청산되고 메모리 1위와 1, 2와 그 프락시들이 시총의 60%를 넘던 코스피도 말도 안 되는 폭락을 때려 맞았네요. 미국에는 웬만한 종목에 다 있는 단위 종목 때문에 코스피가 급락했다는 프레임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긴 했고 근데 말이 되든 안 되든 한국에서는 일단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그 희생양을 꼭 한 놈 찍어서 그 한 놈만 패는 이상한 문화가 있고 그 문화에 찍힌 게 바로 단일 종목이에요. 그나저나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가 반등할 텐데 이 판국에 단일 종목 2배를 1.5배로 배율 조정하면 떨어질 때 2배씩 떨어진 분들은 오를 때는 1.5배씩 오르는 건가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책으로 앞으로도 여러 사람 피복겠군요. 네. 굉장히 저랑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금융이 신뢰가 바탕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품을 만들었으면 그 상품에 대한 기본의 그 프레임과 그 상품의 그 구조를 바꾸면 안 되죠. 바꾸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단위 종목 2배를 1.5배로 배율 조정을 하겠다는 이 발상이 참 금융스럽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되게 웃긴 게 그 미국 코르 지금 박살나 있잖아요. 60몇 불 하던 게 이제 14불 금방 한 달 만에. 그리고 이번에 2배짜리 레버리지도 보면 결국 오르는 거 내리는 거 양쪽을 다 샀어도 오히려 양쪽 다 터졌잖아요. 그게 이 2배짜리 레버리지를 왜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지를 이번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단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녹아내립니다. 복리가 아니라 자꾸만 녹아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뻔히 지금 해외에서 3배짜리도 하고 있는데 그 3배짜리를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터진 거를 바깥으로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3배짜리 한 걸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잘못이고 이번에 2배짜리 한 거는 2배짜리는 다른 사람 탓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정부 당국에서는 해야 될 게 결국은 이게 카지노식 금융이 된댔잖아요. 이 카지노식 금융으로 치닫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당장 해외 가서 지금 미국에 있는 거 3배짜리 하는 거 그거 주식시장이라는 크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자금으로 그 프레임 속에 지금 카지노를 씹어 놓은 거거든요. 그 카지노를 씹어 놓다 보니까 진짜 우리 주린이 분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금지 못 시킨다? 저는 이런 걸 금지 못 시키면서 당장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막 강제 청산시킬 수는 없잖아요. 신규 주문은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3배짜리 신규 주문은. 그리고 보세요. 퇴직연금 계좌에 2배짜리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퇴직연금 계좌 나중에 노후 자금이 돼야 되는데 퇴직연금 계좌에서 왜 2배짜리 못하게 해놨어요? 개인의 자유인데 개인의 자유라도 그 퇴직연금 계좌에 2배짜리를 하면 결국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필패할 게 뻔하니까 99% 다 터지면서 소중한 노후 자금이 녹아내릴 게 뻔하게 아니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2배짜리 못하게 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개인의 자유인데 왜 200km 나는 200km 스포츠카 사서 야 나는 250km 내가 달리는데 왜 개인의 자유 250km 달리면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60km 80km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더 사고가 나고 손실이 나야 나중에 가서 뒤늦게 이걸 금지시킬 건지. 처음으로 댓글 답니다. 작년 3월에 입문한 주린이입니다. 채슬리를 알고 난 후 주식에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는 5천 마이너스였다가 고통을 견디니 오늘은 오히려 도로 묶고 있네요. 옛말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 느낌입니다. 네.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너무 떨려서 어제 놓쳤네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조정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5,200 네, 그럴 때 이 떨려서 못 사는 거는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분들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한 주, 네, 5주, 네, 그렇게라도 사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한 주든 세 주든 네, 액션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엄청 무서웠잖아요. 엄청 이렇게 무서울 때 내가 실제 액션을 해보는 거라 나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제로 내 실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김동진 님이라는 분이 제가 과문해서 혹시 장이 한창 좋을 당시 국민연금이 수익이 많이 났을 때도 그런 말씀 하셨나요? 혹 레버리지가 처음 얘기가 될 때 출시되었을 때 지금처럼 극력 반대하는 의견 내셨는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난 방송 안 들어보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 23년 2차전지 레버리지 할 때도 그랬고요. 네, 국민연금 2,500 밑에서 2,400, 2,300 전력적 자산 배분의 기준이 뭐 16%인데 13%, 12% 됐는데도 왜 여기서 안 사시냐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제가 그냥 막연하게 비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국민연금에 제 고등학교 선배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막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자금이잖아요. 노후자금. 우리 노후자금인데 제가 그냥 뭐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죠?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만나면 뒤통수 때리실까봐 제가 걱정하면서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연금에다가도 핑계거리를 주는 거죠. 여론의 눈치를 보게 돼 있잖아요. 여론의 눈치를. 공단이잖아요. 공단. 공단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론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신껏 하시라고 여론을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지금까지 간이 작아서 신용 쓴 적이 없는데 이럴 때 투자 금액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신용 써서 낙폭과대한 우량 종목 물타기 하면 어떨까요? 네, 내가 좀 고수가 됐다. 네, 고수가 됐다 싶어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그랬댔잖아요. 내가 이제 주식에 좀 귀재가 된 것 같은데. 예,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지나면 항상 시장이 이렇게 이 뒤통수 세게 한번 때려줍니다. 정신 차려. 하면서. 네. 그래서 신용은요, 웬만하면 안 쓰셔야 됩니다. 네. 10분의 1이라도 안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송아지가 소보다 비싸. 코스닥 폭락에 날벼락 맞은 곳. 네, 무슨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벤처와 코스닥 시장이 역대급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벤처 시장에서는 국민 성장 펀드를 비롯한 대규모 자금이 밀려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연일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벤처와 코스닥 시장 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스타트업이 성장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가 국내 비상장 스타트업 중소기업. 네. 송아지는 금송아지가 되어 있고, 네, 이쪽 코스닥은 완전히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30일 스타트업 플랫폼.
더 VC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비상장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규모는 7조 8천억이었는데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투자 금액 6조 9천억을 넘어섰고요. 새로 조성된 벤처펀드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올 1분기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7%나 증가한 4조 3,65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업계에서는 올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2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기업 가치가 급격히 치솟은 스타트업도 적잖고요. 투모로우 로보틱스는 최근 반년 만에 15배 이상 뛴 약 4,5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 그리고 업스테이지 등도 조단위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비상장 스타트업의 몸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딴판이고요. 이날 코스닥 지수는 2.7% 하락한 644.78에 장을 마쳤는데, 지난 29일에는 장중 한때 630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최저점을 찍었죠. 얼마 전에 1200 얼마였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4월 27일 기록한 1년 최고점, 여기 나오네요. 1229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벤처기업은 시드, 시리즈 A, B, C 등의 투자를 거쳐서 IPO에 도전하는 게 일반적인데, 벤처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 가치보다 주식 시장에서 더 높은 몸값을 받아야 IPO가 가능하고요.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면 벤처기업 상장이 막히고, 이 기업에 투자한 VC와 이 PF 운용사 등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증권사 대표는 코스닥 시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벤처 생태계에 이 투자하고 회수하고 재투자, 이 선순환이 끊길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송아지 값이 소보다 비싼 시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벤처 캐피탈 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5월까지 벤처 투자 회사 이 조합의 신규 투자 규모가 3조 7천억, 전년 동기 대비 2조 2,500억 대비해서도 65%나 늘었고요. 업계에서는 하반기 벤처 시장으로 자금이 더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정부가 5년간 20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이 국민성장펀드 자금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해서이고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최근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위탁 운용사로 18개 운용사를 선정했고요. 이들이 조성하는 펀드 결성액만 최소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벤처회사는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만, 정작 상장 단계에 접어들면 이 같은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코스닥 시장의 붕괴 직전까지 주저앉은 여파입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644에 마감을 했고,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코스닥 시장 침체와 정부의 이 중복 상장 금지가 맞물리면서 이 IPO 시장도 크게 위축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 5월까지 IPO 건수는 22건으로 전년 37건 대비해서 40.5%나 감소했고요. 같은 기간 IPO 금액도 1조 3,300억 원에서 8,491억 원으로 36.3% 쪼그라들었습니다. 올해 상장을 계획한 기업들로부터 최근 IPO 일정을 늦추자는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네요.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반토막이다 보니까 비상장 기업이 원래는 한 2천억 밸류로 투자를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그 피어 그룹들이 비슷한 회사들이 그렇게 밸류를 못 받고 있으니까 2천억이 아니라 1,000억 이렇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 가격에는 나는 못하겠다 이런 거죠. 자, 회수기를 맞은 벤처 투자자들이 날벼락인데, 코스닥 시장 침체의 당장 영향을 받는 건 5년여 전에 조성된 이 벤처펀드입니다. 벤처펀드 만기는 통상
8년이고요. 투자기간 4년과 회수기간 4년으로 나뉘는데 2019년에서 22년 조성된 펀드들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시기가 된 셈이고 이 기간 조성된 펀드 규모가 53조에 달하네요. 벤처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이 IPO를 하든지 아니면 M&A를 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기업 자체 상원 등 세 가지입니다. 기업에 무슨 전환사채를 투자했다가 상장이 안 되면 그냥 전환사채에 원금하고 이자만 돌려줘. 이런 경우. 한국은 IPO 비중이 약 40%로 미국 등 다른 선진국보다 높고요. IPO에 실패하면 벤처펀드가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요즘은 M&A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주포 노릇을 하던 대기업은 스타트업을 사들이는 대신에 시설 투자를 늘리는 분위기인데 일각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유망 스타트업의 IPO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상장 문턱이 높아졌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벤처와 코스닥 시장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학균 VC협회장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기금 등 기관 자금을 바탕으로 30조 원 규모 코스닥 활성화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구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 메자닌 투자로 코스닥 시장 기업의 성장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목표가가 51만 원인데 왜 목표가 괴리율 100%에 증권가가 악소리가 난다는데 자, 증권사가 제시한 삼전닉스 평균 목표 주가와 실제 지금 주가 간 괴리율이 100%에 육박했고요. 증권가는 최근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기업가치 평가 모델, 기술적 지표가 무력화됐다는 반응인데 증시를 예측해야 하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7월 30일에 26만 2,500원의 장을 마쳤는데 7월 한 달간 증권사가 제시한 삼성전자 평균 목표 주가는 51만 4,545원으로 집계됐고요. 실제 주가보다 96% 높은 수준인데 하이닉스는 7월 30일에 171만 8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337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실제 주가보다 96% 웃돌고 있고요. 높은 괴리율의 이 배경에는 7월 한 달간 나타난 극심한 변동성이 있는데 7월 한 달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는 각각 23번, 6번 발동이 됐고 거래일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은 날은 나흘 뿐밖에 안 됩니다. 특히 7월 28일에서 29일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 코스닥에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고요. 중국 반도체 굴기 우려와 시장 기대에 못 미친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됐는데 그러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닝 서프라이즈 등 호재에 힘입어서 7월 31일 급반등했습니다. 전자는 26% 넘게 올랐고 하이닉스는 상한가를 기록했죠. 극심한 변동성으로 이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 간의 이 괴리가 커지자 증권가도 전망을 제시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인데 애널리스트 A씨는 애널리스트 역시 사람인지라 자신이 세운 논리와 확신이 약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한국 증시의 역사상 유례없는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모델마저 의미를 잃었다며 단기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고요.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도 심적 부담이 상당한데 수급이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다 보니 중소형주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했고 이로 인해 기업 가치와 주가 간의 괴리가 극에 달했고요. 애널리스트 C씨는 중소형주는 자료가 적어 보고서 하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시장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라 분석을 제시하는데 심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리서치 본연 기능인 밸류에이션을 두고도 무역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D씨는
코스닥은 수급 등 다른 요인으로 펀더멘털과 무관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 태반이라며 기업 분석과 밸류에이션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정권가는 펀더멘털에 기반한 주가 흐름을 되찾으려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런 속사정은 잘 알겠는데 변동성이 심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한 가격보다 훨씬 올라가고 또 뭐 센티멘트가 됐든 시장 분위기 때문에든 또 많이 빠지면 그럴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게 애널리스트가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급등락은 좋은데 기본적인 뭐 기술적 분석 모델마저 이렇다. 단기적인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해져. 그랬으니까 단기적인 예측을 다 맞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와, 이 애널리스트 얘기대로 다 그렇네. 거품이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 빠지고 지금 여기서는 컨빅션 바이 자신 있게 사셔도 됩니다. 했더니 결국은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올라오고 네, 그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압니다. 뭐 저희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에 휩쓸려서 막 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런 뭐 시장을 쫓아다니는 오르면 계속 이게 어디까지 오를 줄 모르다 보니까 쉽사리 매도 의견 냈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 쉽사리 매수 의견 냈다가 또 안 올라가면 욕도 먹고. 근데 결국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믿고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다 보면 지나면 저희들도 애널리스트 평가 저희가 다 하거든요. 그 선수는 되게 본인의 그 소신을 지키면서 여기서는 빠졌을 때 여기서는 사야 됩니다. 올랐을 때 너무 과할 때는 여기서는 팔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아는 실력자다.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30년 만에 미일 환율 공조 개입 월요일 증시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 경계령이라고 돼 있는데 미국과 일본 통화당국이 32여 년 만에 손을 맞잡고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서면서 이게 어제 제가 밤에 기사가 좋아서 미리 기사를 스크랩해 놓았던 거거든요. 주식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급격한 엔화 강세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촉발할 경우에는 24년 8월 아시아 증시를 덮쳤던 이 블랙먼데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지난달 30일 외환시장의 개입에 나섰고요. 이 여파로 엔화 가치가 장중에 3.3% 정도 뛰었는데 지난달 31일에는 미국이 가세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재무부를 대신해서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였다면서 워싱턴과 도쿄가 엔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개입한 사례라고 보도했고요.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외환시장에 실제 개입한 것은 여기 나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15년 전이었네요. 갑작스러운 엔고를 막기 위해 개입한 이후 처음이고 엔젤을 막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지난주 후반까지 164엔 부근까지 밀리면서 1986년 이후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연쇄 개입 이후 157엔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온 게이자이 신문은 엔화가 중장기 추세선인 이 200일 이평을 넘어섰고 주식시장의 시선이 3일 3거래일 연속 개입 여부에 쏠려 있는데 IMF가 3영업일 이내 연속으로 이루어진 개입을 한 차례로 집계하기 때문에 당국이 이 기간 안에 추가 개입을 몰아쳐서 최대한 효과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거래가 얕은 새벽 시간대는 적은 자금으로도 환율을 크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있어서 이 새벽 개입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자,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시장의 다음 승부처로 달러당 155엔이 지목되고 있고요. 일본 수입 기업들의 예상 환율이 155에서 160엔에 몰려 있다는 점이 당국이 이 수준을 노리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이 경계하는 것은 개입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이 포지션 청산인데요. 조나스 골트만 캐피탈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엔화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과도하게 쌓여 있다면서 규모는 더 적을 수 있으나 2024년 여름과 유사한 이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말을 했네요.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개입 직전인 지난달 28일 기준 엔화 약세에 배팅한 경험 12만 4,757건, 4,575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최대였던 6월 고점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엔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에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위축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른 자금 회수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디에 투자되어 있느냐인데 전문가들은 고평가된 기술주로 추정하고 있고요. 월요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와 이어질 미국 증시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고 제임스 스탠리 포렉스.com 수석시장 분석가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스닥 100 지수 이면에 숨겨진 레버리지로 자리 잡았다며 엔화 강세로 조달 비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급히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고평가된 기술주가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된다고 투자 전문 매체 스톤X가 얘기했습니다. 24년 8월에 그때 7월 달에 BOJ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7월 29일인가 30일인가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뭐 8월 초에 시장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는데 그 7월 한 중순부터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강세로 갔더라고요. 엔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저도 월간 전망자를 만들면서 이 엔달러 환율이랑 이래 쳐다보는데 크게 아직까지는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레오폴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5세 월가 AI 천재 레오폴드는 왜 실패했나? 왜? 자, 이번 달에 저희가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7월 30일 샌프란시스코에 이 헤지펀드인 Situational Awareness 창업자 레오폴드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입수한 이 편지에는 그는 자신의 펀드가 7월 한 달 만에 67%를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67% 그것도 한 달 만에. 67%면 3분의 2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수가 200억으로 시작해서 200억이 300억 되면 50% 번 거고 1000억이 되세요. 거의 5배 번 거잖아요. 거의 5배 벌었을 건데 67% 어제도 제가 이런 기사 보면서 67% 잃었고 벌 때는 내가 300 몇 프로 벌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자 300이 900이 되면 300% 버는 거잖아요. 100%, 200%. 200% 버는 거죠. 3배가 된 거예요. 근데 300이 900이 됐다고 900이 다시 300이 되면 67% 손해는 거. 벌 때는 300% 벌었는데 200% 벌고 터질 때 60%, 67% 터졌으니까 마치 무슨 130%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300이 100%, 600, 그리고 200% 벌어서 900. 네. 그 900이 다시 300이 되면 마이너스 67%입니다. 그래서 저 뭐 67%밖에 안 터졌는데요 라고 할 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는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보다 영구적인 자본 손실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면서 매우 값비싼 상처였지만 앞으로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기회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고요. 서한에는 원인 분석도 담겨져 있는데 그는 포트폴리오를 위험 기준 안에 두려고 애썼지만 포지션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시장 유동성이 마르면서 점점 어려워졌다. 그는 손실을 키운 주범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노린 이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그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뱅크런과 같다면서 취약성이 더 큰 취약성을 낳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포트폴리오에서 레버리지, 이 차입금을 전부 걷어냈다고 밝혔고요. 펀드가 문을 닫거나 청산된 것은 아니며 자신의 개인 자본도 거의 전부 펀드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참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익률은 여전히 80% 안팎 플러스라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이 편지가 발송된 시각에는 샘프레너는 이 캘리포니아 해안마을 카멜에 있었는데 자신의 결혼 축하 사전 파티 때문이고 신부는 아비탈 발윗, 엔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의 비서실장이었군요. 두 사람은 이 FTX 퓨처 펀드에서 함께 일하며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는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 월가에서 가장 공격적인 트레이딩 회사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협상은 자정을 훌쩍 넘겨 이어졌고 켄 그리핀 시타델 창업자가 깊이 관여를 했고요. 다음 달 새벽 시타델이 계약을 따냈다고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7월 초에 이 450억 달러였던 이 펀드의 자산은 지난 30일 약 10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고 창업 2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는 월가에서 이 AI의 노스트라다무스, AI 천재 소년으로 불렸다고 하고요. 독일 베를린에서 의사 부문 밑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수학과 컴퓨터 과학의 두각을 나타냈고 독일 학교에서 여러 학년을 월반해서 15살에 고등학교를 마쳤다네요. 그리고 곧바로 미국 컬럼비아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19세에 벌써 경제학, 수학통계학 학사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대학 시절 그는 이 효과적 이타주의, Effective Altruism, 효과적 이타주의, 콜롬비아 지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창업자가 인류를 돕기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실리콘밸리 일부에서 유행한 철학인데 이 인맥이 그의 커리어 파이프라인이 됐다고 합니다. 졸업 후인 2022년 2월에 그는 예일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고 같은 이 Effective Altruism EA 신봉자였던 샘 뱅크만 프리드가 이끄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자선 부문 FTX 퓨처 펀드에 합류를 했지만 그해 말 FTX 수십억 달러 규모 사기 사건으로 파산하면서 회사를 떠났군요. 2023년에 오픈 AI 입사했고 일리아 수츠케브가 이끄는 슈퍼 얼라이먼트 팀이었는데 AI가 폭주해서 인류를 해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4월에 해고를 당했고요. 회사 측의 설명은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는 회사 보안이 외국 스파이 활동과 특히 중국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4년 6월에 두 달 뒤 24년 6월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에세이를 공개했는데 165페이지짜리 상황인식, 향후 심리학, Situational Awareness, The Decade Ahead. 자, 오픈AI 재직 중에 쓰기 시작해서 퇴사 후 온라인에 공개한 이 글에서 그는 초지능 AI가 2027년까지
등장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가 그 속도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확장의 병목은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 그는 지금 상황 인식을 갖춘 사람은 수백 명 정도이며 대부분 샌프란시스코와 AI 연구소에 있다며 어떤 기묘한 운명의 힘에 의해 나도 그들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에세이는 실리콘밸리의 필독서가 됐고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그는 이 글에서 이 발전에 투자할 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했고요. 이후 엄청난 돈이 그에게 몰렸는데 24년 7월 펀드를 출범해서 스트라이프 공동창업자인 패트릭 존 컬린스 형제, 그리고 갓허브 전 CEO 넷 프리드만, 투자자 데니엘 그로스로부터 약 2억 2,500만 달러를 모았고, 피터 틸의 헤지펀드 출신인 칼 슐먼이 공동 설립자로 합류해서 전문성을 보였고요. 션 투자 컨퍼런스를 조직한 유명 투자자 그레이엄 덩컨이 고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팝캐스트의 팀 페리스는 올해 초 그를 AI 업계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부르며 그의 논문이 예지력에 매우 가깝다고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최소 투자 금액은 2,500만 달러에 달했고 상당수가 수년간 자금을 묶어두는데 동의했다면서 외부 운용사에 좀처럼 돈을 맡기지 않는 대형 퀀트 회사인 제인 스트리트까지도 출자자로 참여했다네요. 첫해 수익률은 경이로웠는데 25년 한 해 수수료 차감 후에 200% 이상을 냈고요. 올해 5월까지는 270%, 설립 후에는 1000%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 말까지 1년 수익률이 439%, 설립 이후에는 1551%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운용자산이 사실 450억 달러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그는 왜 실패했나?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과도한 레버리지로 쓴 롱숏 전략입니다. 그의 전략은 이른바 하드웨어 롱, 소프트웨어 숏이었는데 AI 붐의 수혜를 볼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기업 주식은 사고 롱 잡고요. AI에 이제 잡아먹힐 것으로 본 소프트웨어 기업 주식은 빌려서 미리 파는 숏 구조입니다. 롱과 숏을 양쪽에 걸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흘러도 한쪽이 다른 쪽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 이론이고요. 이를 해지한다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는 7월에 그 이론이 무너졌는데 CNBC에 따르면 롱 포지션이던 네비우스, 블룸 에너지, 샌디스크, 코어위버, 샤론 AI는 최근 고점 대비 50에서 70% 폭락했는데 같은 기간 숏 포지션이던 이 어도비 같은 소프트웨어 주식은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롱과 숏이 동시에 졌고요. 해지가 해지 역할을 못하면 손실은 확 상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배가 됩니다. 네. 롱 잡은 거에서 오히려 터지고 숏 잡은 거는 올라가면서 또 터지고, 네, 거기다가 4배 레버리지까지 하고 있으니, 네, 여기 4배 레버리지가 곱해지는데 그는 최대 400% 레버리지를 썼고요. 변동성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치고는 높은 비율입니다. 포트폴리오 가치가 떨어지자 자기 자본 완충 장치가 줄어들게 되고 프라임 브로커들, 이 헤지펀드의 자금과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들이 담보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요. 현금을 만들려면 떨어지는 주식을 더 팔아야 했고 그 매도가 주가를 더 밀어내려 또 마진콜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딜레버리징의 악순환이 되고요. CNBC는 이런 시장에서 위험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일부 기업이 안겨줄 수 있는 큰 수익에 현혹된다면서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분산 투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3월 31일 기준으로 이 펀드의 보유 종목은 42개,
종목수는 적지 않아 보이지만 무게는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데 주요 보유 종목은 네비우스 그룹, 샌디스크, 마이크론, 코어웨이브 등 AI 인프라 1세기였고요. 이 종목들은 7월 한 달에만 모두 35% 넘게 빠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 10일 나스닥에 상장한 하이닉스 ADR도 그의 보유 목록에 적혀 있었다네요. 자, 이 펀드를 운용한 인력은 투자 전문가 7명과 전체 직원 20명, 450억 달러를 굴리는 조직 치고는 이례적으로 단출했다고 합니다. 네, 뭐 우리랑 크게 차이 안 나네요. 운용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여기는 65조, 거의 70조 굴리고 있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 월가 임원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사태의 진짜 문제는 어떻게 개인적 경험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 어린애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기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었느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포지션이 모두 노출됐다는 건데요. 미국은 상장 주식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기관에다가 분기마다 보유 내역 공시 폼 13F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펀드 규모가 커지면서 이 시츄에이셔널 포트폴리오는 분기마다 전 세계에 공개가 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그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들은 그의 신봉자뿐만 아니라 주요 헤지펀드와 여러 회사의 트레이더들이 시츄에이셔널의 익스포저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아셈 브레너가 현금 마련을 위해 포지션을 팔아야 한다는 데 배팅해서 그의 주력 종목을 오히려 공매도 했다고 합니다. 경쟁사들의 공매도가 그의 포트폴리오를 짓눌렀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시장은 펀드의 아이디어가 영리한지 따지지는 않는다. 그저 누가 먼저 팔아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똑똑하다고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여의도 투자자는 이번 아셈 브레너 사태는 한국 주식시장에도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말해냈는데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예측 가능한 국민연금의 포지셔닝, 삼성 닉스에 집중된 거래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셈 브레너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의 결혼식은 지난 1일 예정대로 열렸다고 하고요. 그는 시다델에 상장 주식만 넘겼을 뿐 이 엔스로픽 등 비상장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는 펀드를 문 닫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는 마진이나 청산 위험 없이 풀리 페이드 전액 납입 방식으로 상장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겠다고 했고요. 일각에서는 아셈 브레너의 파산과 시다델의 투입은 AI 거품 바닥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가 시다델의 상장 주식을 넘긴 날인 목요일 아셈 브레너의 포트폴리오 주식들이 급등한 이유입니다. 자, 이는 다음 날 국내 시장 삼전 닉스 폭등으로도 이어졌고요. 진짜 실패는 그와 같은 포지션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다가 손실이 난 투자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서학개미도 레버리지 피해 2달간 50조 원 손실 추정. 서학개미들이 최근 2달간 5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레버리지 상품 때문이랍니다. 자,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가 46억 7천억 달러, 7천만 달러, 약 6조 7,400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는 지난 1월에 한 50억 달러 이후에 6개월 만에 최대 순매수 금액입니다. 코스피 상승세와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한 정부 정책 등으로 4월에는 순매도로 전환했고 5월 순매도도 커졌는데 하지만 6월 다시 매수 우위로 바뀌었고요. 7월에는 그 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정권가에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장을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나 6월에서 7월 2달간 미 증시에 쏟아부은 자금은 53억 달러이지만
그러나 평가 손실은 약 50조 원에 달하는데요. 손실액은 5월 말 평가액의 약 16.5%에 달하고요. 이 기간 미국 증시 S&P 500과 나스닥 수익률, 나스닥 지수 하락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이 테슬라가 폭락했기 때문이고요. 같은 기간 테슬라가 29.1%나 하락했군요. 서학개미들이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엔비디아 주가도 같은 기간 7.6% 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손실인데 6월에서 7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짜리 추종하는 속슬, 그리고 37억 7,486만 달러를 사들였고요. 그러나 지난 5월 말 53억 5,326만 달러였던 속슬 보관액은 두 달간에 40억 달러에 가까운 추가 매수에도 평가액은 58억 1,145만 달러에 그쳤고요. 이 기간 속설 주가가 반토막 났기 때문인데 증권가의 관계자는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서학개미들도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다가 최근 조정전과 맞물려서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3배짜리 불을 보는 법은 뻔한데 아무리 좋은 자산도 이거는 3배짜리는 그냥 도박 카지노화 만든 겁니다. 카지노화 만든 거. 왔다 갔다 하는 자산에다가 이거 곱하기 3배로 움직이게끔 상품을 만들어 놨죠. 자, 마지막 기사인데 한국 주식 4848 외국인들 왜 이러나. 자, 지난달 30일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17.9% 1001포인트나 올라서 6,595로 마감을 했고요. 역대 최대 상승률이자 최대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역대 최대인 7조 2,200억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불과 이틀 전이 29일만 해도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12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갑자기 역대급 순매수로 돌아선 것입니다. 외국인은 왜 한국 주식을 패대기 치듯 내다 팔다가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을까? 25세 오픈 AI 연구원 출신 레오폴드가 운영한 헤지펀드 이 Situational Awareness SA의 몰락이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SA 펀드는 원금의 최대 4배 빚을 내서 반도체 등 AI 인프라 종목을 사고 소프트웨어 종목을 공매도하는 구조였죠. 24년 7월에 2억 2,500만 달러로 출발해서 2년이 지난 뒤 지난 초에는 450억 달러까지 운용자산이 불어났고요. 도대체 얼마 불어난 거예요? 20배. 월스트리트저널은 설정 후에 누적 수익률이 1000% 이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셈브로이너는 월가의 신성으로 불렸고요. 요 펀드는 SA 펀드는 하이닉스도 보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7월 들어서 반도체주가 무너지자 라이벌 헤지펀드들이 상어 떼처럼 달려들어서 아셈브리너의 투자 목록을 파악해서 집중 공매도를 했고요. 이 싸 펀드에 돈을 빌려준 투자은행, 프라임브로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JP 모간이 담보 가치를 채워 넣으라면서 마진콜을 보냈었답니다. 그러나 싸 펀드는 자금을 대지 못해서 공개 주식 포지션 전부를 이 켄 그리핀의 헤지펀드 시타델에다가 할인된 가격에 넘겼고요. 운용자산은 350억 달러가 날아가 30일 약 1,00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시타델의 사펀드 보유 종목들이 넘어가자 공격은 멈췄고요. 아셈브리너의 이 펀드의 핵심 종목들은 마진콜이 몰린 29일 저점을 찍고 시타델이 블록딜로 물량을 받은 30일 급반등했습니다. CNBC에서 짐 크레이머는 이번 강제 매도를 청산 이벤트, 클리어링 이벤트로 규정하면서 AI 랠리에 바닥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30일 강제 매도가 끝나면서 AI 인프라 종목이 반등했고 31일 한국에서도 빅테크 실적에 힘입어서 하이닉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극단적인 한국 증시의 이 변동성은 외국인들마저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는데 한 임원은 외국인들도 섣불리 한국 증시의 변동성에 뛰어들지 못한 채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는 정부가 조급히 도입한 단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이 매우 컸는데 레버리지 상품이 한국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면서 외국인들도 거리를 뒀던 겁니다. 지난달 28일에서 29일에는 원금이라도 지키자며 공황매도, 패닉셀링하는 모습까지 나타났고요. 여기에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겹쳐졌는데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7%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 76%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시장 전망치 63조 5천억을 4.7% 밑돌았고 이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 관련 구체적 내용마저 나오지 않자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하이닉스 주가는 9.6% 폭락했었죠. 자, 단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이 B2를 했다가 갚지 못한 결과 발생한 강제 청산과 반대 매매가 낙폭을 키웠는데 지난달 29일에는 전자와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29일 날 이 JP모건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워온 각종 레버리지 상품의 청산이 적정 수준까지 완료됐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JP모건은 현재 한국 시장의 레버리지 ETF 청산은 완료됐고 헤지펀드는 약 90% 수준의 딜레버리징을 마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향후 며칠 동안 추가적인 딜레버리징이 일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한국 증시는 낮은 밸류에이션과 이익 모멘텀으로 매력적인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버리지에 따른 급격한 변동성 우려는 어느 정도 잠재워졌습니다. 자, 뉴욕 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죠. 네. 미 재무부 지시로 뉴욕 연준이 개입 직전 전화로 시중은행에다가 거래 환율을 묻는 이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는 거죠. 한국 외환당국도 비슷한 시각에 원화 매입 달러 매도 방식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이에 원달러 환율이 13.4원이나 내린 1424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지난 1월 28일 달러당 1422원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로이터는 이번 개입이 미국과의 공조속에 이루어졌다면서 한일 동시 개입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상 통화 가치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며 주식 등 해당 국가의 자산에다가 외국인들 투자가 집중이 되고 그만큼 환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 30일에 한국 증시의 역대급 외국인 순매수도 어느 정도 원화 강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에는 돈을 걸더라도 원화의 강세에는 의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우리은행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원화 선물환을 내다파는 이 환해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결국 환 강세보다는 30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의 깜짝 실적이 매수를 자극했다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예, 어제 거의 밤을 새다시피 월간 전망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자고 집에서 나왔더니
이 신문을 읽으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자, 월요일부터 정신 없으면 안 되는데, 네. 한 차례 지난주에 그죠?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또 반등이 들어갈 때 그래도 저렇게 지난 금요일처럼 세게 올라와야 다시 이 저점을 갱신을 안 하거든요. 예, 세게 빠지고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한 며칠 동안은 요 고점과 저점 안에서 이 약간 트랩에 빠진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매물도 소화도 하고 이란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8월 5일 날 발표된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 등등 예, 그런 것들이 한 차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네, 그러면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위로 한번 또 예, 시도를 좀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 자세한 얘기는 예, 월간 전망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